자, 이제 교과서 22쪽에서 23쪽 고려의 성립, 고려의 통치 체제와 정치 변동, 고려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고려가 성립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신라 말에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자, 고려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고려가 중심이 돼 이제 후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은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까지도 흡수를 하는 정말 우리 민족 역사에서 최초의 진정한 통일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선생님이 한 6개 정도 단계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순서를 일단 좀 기억을 한 다음에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900, 901, 918, 926, 935, 936. 자, 연도를 먼저 순서대로 6개 외우세요. 900, 901, 918, 926, 935, 936. 900년에 먼저 신라 말에 자, 지방의 호족이었던 견훤이 후 백제를 세우죠. 다음 해인 901년에 궁예가 옛 고구려 땅에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후 백제와 후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면 후 삼국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런데 이 후 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왕건이 부하였던 왕건이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려가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면 발해의 대광현이라는 왕자가 발해 유민들을 데리고 와서 고려에 들어가요. 그래서 발해 유민을 먼저 흡수를 하고 이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에 대한 정책을 펴는데 신라에 대해서는 따뜻한 햇볕 정책. 자, 후삼국 시기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라를 따뜻하게 해줘서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항복을 하고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갖다 바칩니다. 자, 일단 신라를 통합했죠. 그리고 936년에 후백제를 쳐서 마지막으로 멸망을 시키면서 고려가 중심이 돼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900, 901. 자, 그 다음에 왕건, 그리고 발해 성립, 그리고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 다시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그리고 왕건의 고려 건국, 발해 멸망, 신라 항복, 그리고 후백제 멸망. 이 순서대로 신라 말에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고려에 의해 통일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라 말에 호족 세력이 형성되어 신라에 저항하였다. 신라 말에 결국 실력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성장했던 이 호족이 세운 나라가 고려가 되는 것이죠. 호족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호족 세력 중 견훤과 궁예는 호족들을 제압 회유하면서 각각 견훤은 백제 땅의 후백제를 그리고 궁예는 북쪽 옛 고구려 땅 북쪽 지역의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된다. 신라가 후백제 후 고구려가 세워짐으로써 세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를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신라 말에 남북국 시대죠. 남북국 시대에 다시 얘기를 해서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 신라가 있는데 이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이 돼. 어떻게 분열이? 신라는 그대로 있지만 후 고구려, 후 백제가 먼저 세워지고 후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고려가 나오게 되고요. 얘가 발해를 먼저 흡수하고 926년 그리고 신라 항복 935년 그리고 후백제 멸망해서 고려가 중심이 되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 고구려에서는 송악 호족 출신인 송악은 개성인데 여기에 호족 출신인 왕건이 다른 호족들의 추대를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왕건은 고려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방하여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자,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방해서 국호를 고려라고 정하고, 송악, 개성을 수도로 삼았다. 자, 여기가 송악이고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드러난 국호가 바로 고려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표방하고 이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926년 발해가 멸망을 하자 고려는 발해의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 고려는 신라와 대립하였던 후백제와는 달리 신라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펴서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 935년. 이후 왕위 계승 분쟁으로 내분이 일어난, 자, 후백제의 또 견훤의 아들들이 또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감금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돼요. 결국 견훤은 그 후백제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고 후백제와 전쟁에서 승리를 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후삼국 통일에서는 신라 말에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다시 고려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자, 이 6단계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 신라의 북쪽 경계 요만큼, 자, 이게 이제 결국 다 통일이 되는 거죠. 고려에 의해 통일이 되고 왕건 때 영토를 이만큼 올라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를 하면서 고려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대시켜서 고구려 땅의 상당 부분을 나중에 말기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고려 초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고려 초기의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왕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왕을 몇 명을 기억하냐면 3명을 기억합니다. 고려 시대의 역사에서 그 시험에 출제되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자, 누구 있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 태종 왕건 있고요. 왕건, 그리고 광종이 있고요. 그리고 성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려 말에 공민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그냥 왕을 이 정도만 알면 돼. 태조, 광종, 그리고 성종, 그리고 공민왕. 자, 그러면 태조, 광종, 성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려 초 통치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 왜 조선 시대에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외우죠. 이것처럼 고려 시대에도 처음에 한 줄만 조금 외워두면 편해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태해, 정광, 경성목. 자, 이렇게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헌, 수계, 인의, 명신희, 강고, 월렬, 선숙해, 목정, 공우, 창양 이렇게 되는데, 태해, 정광, 경성목, 태해, 정광, 경성목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구부터 얘기를 시작한다? 네, 태조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자,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도 나라 곳곳에 있었던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중앙 정부를 견제를 하였어. 자, 지방 세력가들 호족 세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왕건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호족을 어떻게든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 자, 왕건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 자, 여기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력한 호족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 결혼을 하는 거야. 전국을 쭉 왕건이 순회를 하면서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하고 쭉 결혼을 하는 정책을 펴요. 이렇게 유력한 호족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이 혼인 정책을 통해 호족을 견제하고자 했고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이 호족들이 이제 중앙에 관직을 맡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호족들을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사심관이 하는 일은 그 지방, 출신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 있으면서 지방 출신 지역의 치안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뭘 못하죠. 자, 기인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보내게 하는 거야. 왕건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자식들을 책임을 져. 교육도 시켜주고. 사실은 이것이 인질, 즉 볼모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수도 개경의 인질로 머물며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하던 사람,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이용해서 왕건은 호족을 견제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호족 세력을 우대하는 동시에 견제하였다. 또 죽을 때 왕건이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훈요 10조를 통해서 10가지 왕건의 뒤를 계승하는 모든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훈요 10조를 남기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고려 왕조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랬죠. 자, 태조 왕건 하면은 혼인,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훈요 10조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건의 혼인 정책은 사실은 이게 당대에는 호족을 포섭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호족이 그 왕건의 자녀가 너무 많은 거야. 왕건이 죽은 다음에 이 자식들이 전부 다 호족들이 자기 손자를 왕위 계승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왕권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역대 왕들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뭐였냐?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자,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왕권 강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왕권 강화를 해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남아있는 광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종 하면은 왕권 강화책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권 강화책으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광종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건 뭐냐면 공신 세력이 양산한 노비들을 조사해 양인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뭐냐면은 호족들이 이제 공신으로서 고려 초에 이제 호족들이 파워가 되게 세단 말이야. 근데 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바로 노비였죠.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호족의 이 경제적 기반이면서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군사적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겠죠. 노비는 너네 사람이 아니야. 사고 파는 존재로서 재산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 신분을 조사를 해. 조사를 해서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혼란한 그 신라말 고려초 이 혼란한 시기에 혼란기를 타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 이게 노비 안건법이야. 이렇게 공신 세력이 양산한 노비들을 조사해 양인 신분, 평민으로 되돌려서 호족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노비 안건법이다. 그 결과 공신 세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광종하면 노비 안건법. 수능에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광종은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아까 태조는 혼인정책, 사신관, 기인제도, 훈요 10조를 얘기했죠. 광종은 노비안건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후주라는 곳에서 고려인으로 귀화해온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과거제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뽑아 쓰는 과거시험 아시죠? 그 과거제도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시행된 때가 바로 고려 광종입니다. 이 과거제도는 호족들이 이제 중앙에 있단 말이야. 봐봐. 호족이 중앙에 있어. 근데 이 호족이 중앙에 살아남으려면 과거시험을 무조건 통과하라고 하는 거야. 시험을 치러서 통과하면 중앙에 귀족으로 살아남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얘는 이제 향리가 되는 거죠. 지방의 세력가인 향리가 돼.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귀족이 중앙에 관리가 되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그 기준은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 시험에서 유교 시험을 보게 되죠. 유학을 시험 봐서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자, 이를 통해 공신 세력을 견제하고 유교적 지식을 갖춘 관료층을 양성하려고 했다. 자,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태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어. 그래서 광종 때 왕권 강화 정책을 폈어. 자, 그런데 또 광종이 죽고 나자 왕권이 다시 불안정해져. 그래서 이번에 성종 때에는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완전히 왕권을 확립시키게 된다. 그래서 태조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특히 혼인 정책의 부작용으로 왕권이 불안정해졌고,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지만, 광종이 죽은 다음에 왕권이 다시 불안정해지게 되면 성종 연간에는 제도 정비를 통해서 왕권을 완전히 확립시킨다. 그래서 왕권을 확립시키는 과정이고, 태조, 광종, 성종 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는데 성종은 제도 정비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도 정비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즉위한 성종 때에는 통치체제가 정비되었다. 특히 성종의 통치체제 정비와 관련지어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성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고려를 제대로 고려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확립시킬 수 있을까, 관리들에게 이제 어떤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쏙 드는 보고서를 제출한 인물이 바로 최승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28개 조항. 자, 성종하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를 내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성종 연간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가운데 통치체제가 정비되게 된다. 자,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유교를 강조하는 게 핵심 내용이야. 즉, 고려가 사실 처음 세워졌을 때 아까 선생님이 훈요 10조 얘기를 했는데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를 숭상할 것을 태조가 어마무시하게 당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 국가로서 고려는 태생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성종 연간에 최승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중요함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들여다보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교와 유교에 대한 입장. 자, 특히 여기 불교가 들어가고 여기 유교가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꼭 기억하세요. 몸을 닦는 근본, 종교로서는 불교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 즉 정치 이념으로서는 유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몸을 닦는 것은 내세를 위한, 죽고 난 다음 세상을 위한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바로 지금 닥친 일이라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머니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 이념의 유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표시해 놓고 특히 불교를 행하는 것은 종교, 유교를 행하는 것은 정치 이념. 그래서 그 결과 고려는 어떤 성격을 띠게 되냐면 유불이 공존하는 사상적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충돌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유교가 했던 일은 뭐냐? 유교가 했던 일은 정치 이념이야. 불교는 종교야.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다 중요한 사회가 바로 고려였다. 자, 그리고 최승로가 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태조께서 왕건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통일한 후에 지방관, 중앙의 왕명을 지방에다 전달할 수 있는 지방의 관리를 두고자 했지만 초창기 일이 번잡하여 미처 할 겨를이 없었다. 지방의 호족들이 막 있지만 중앙의 말을, 왕명을 지방에 철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관, 대개 지금 보건대 지방의 호족들이 항상 국가의 일이라고 속이고 백성을 수탈하니 지방의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는 거야.
백성을 수탈하니 백성이 그 명령을 견뎌내지 못하므로 외관, 지방에 지방관을 두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지방에 12목이라고 하는 지방의 어떤 근거지를 12개의 목이라는 근거지를 마련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지방관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지방 세력가들이 지방을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훈련된 중앙의 지방의 관리를 지방에 파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강조했던 인물이 또 최승로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위에 구체적으로 통치 조직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표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이 표 안에. 그리고 지방은 여기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선생님이 이 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의 통치 조직으로 이성육부, 그리고 중추원 어사대 3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성육부라고 하는 건 뭐냐?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의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여 응용한 것이야. 자,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인데 중서문화성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요. 상서성은 결정된 정책을 실무를 분담해서 집행하는 곳이야. 중서문화성에서는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라는 관리가 있어. 자, 재신이 높은 거고 낭사가 그거보다 낮은 거지만 얘네 다 높아요. 자, 2품 이상의 재신은 국정을 총괄하고 3품 이상의 낭사가 있는데 이거를 왜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 재신과 낭사가 하는 각각의 일이 있어. 자, 뭐를 하는지 일단 재신, 낭사가 중서문화성의 관리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상서성 밑에는 이병호형 예공예 이병호형 예공예 6부가 있는데 2부가 하는 일은 인사야. 사람을 쓰는 거. 병부는 군사 국방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호부는 재정을 맡는 거, 돈. 형부는 법률을 맡는 부서고요. 예부는 교육과 의례, 외교를 맡는 부서고 공부는 토목 건축이야. 어쨌든 이렇게 실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서성.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결정하고 상서성은 그것을 집행한다. 자, 그리고 나서 중추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추원이라는 거는 왕명의 출납과 군사 기밀을 맡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비서기구 역할을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무를 맡는 부서죠. 근데 이 중추원에도 추밀과 승선이 있어서 왕명 출납이 승선이고 군사 기밀 사무를 맡는 것이 추밀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신과 여러분 여기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여기 나와 있는 추밀 있죠. 추밀. 이 추밀이 재신과 추밀이 뭉쳐서 여기서 높은 것과 여기서 높은 것 얘네들이 뭉쳐서 회의를 구성해. 그 구성하는 회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는 도병마사, 입법기구, 법률을 제정하는 회의기구는 식목도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에서 군사기밀을 맡는 추밀을 묶어 얘네들이 회의를 구성하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그 회의다. 자, 그리고 어사대라는 기구가 있어. 이건 오늘날의 감사원과 같이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인데요.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를 묶어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하는 역할이 견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견제. 뭐를 견제하냐? 자, 세 가지를 가지고 견제를 해.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간쟁은 뭐냐? 왕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거야. 딴지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왕의 잘못을 이거 뭐 하는 거니? 비판하는 거. 이게 간쟁이죠. 응?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 왕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왕도 함부로 못해. 대간이 두렵지.
왕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이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봉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봉박이야. 거부권. 이해가 되죠? 또 서경이라는 것은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얘가 동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정책에 대한 거부권, 왕의 명령에 대한 거부권, 그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얘네들은 대간이 하는 일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왕권이 강화되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왕권을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 됐어?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은 이성육부제로 정비되었다. 이성은 고려의 최고 간부로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다. 국가의 중대사는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인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회의기관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합의 결정하였다. 상서성의 하위 부서인 육부는 행정의 실무를 분담하였다. 이거죠. 그리고 어사대의 대관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자,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구성하는데, 대간이 하는 일은 간쟁과 봉박과 서경권이었다. 간쟁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 보내는 일, 서경은 관리 임명 또는 법률 개정 폐지 시 대간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의 중앙행정의 운영에서는 국왕과 관료들이 합의를 해 뜻을 모으고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바로 이 대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련되어 있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유교적인 통치 이념이 강조되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런 유교적인 소양을 이제 갖춘 관리를 뽑았어야 될 텐데, 관리를 뽑는 방법에 뭐가 있냐, 몇 가지가 있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과거제도와 음서제도이다. 과거는 여러분들 고려 광종 때 시행이 된 거죠. 자, 과거는 어떤 시험이 있냐, 문신을 선발하는 제술과와 명경과.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술과는 논술 시험이야. 쉽게 얘기하면 글 쓰는 거.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야. 뭐가 중요하니? 사고력을 보는 제술과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관을 뽑아 쓰는 시험을 잡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기술의 종류가 잡다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음서라고 하는 건 뭐냐? 공신이나 왕족이나 특권층이죠. 특히 관리 중에서 오품이 기준이야.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어. 이걸 음서라고 한다. 사실 여러분들 고대 국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신분이 중요한 사회야. 고대 국가는 신분이다. 신분.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때까지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가 고대 사회야. 그러나 고려 시대로 오게 되면 좀 나아지죠. 뭐가 나아지냐면은 과거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야. 개방적인 사회가 돼. 그래서 우리는 고려부터는 보통 고대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세라고 새롭게 시대 구분을 하고 고대보다 나아졌다. 사회가 보다 개방적이 되었다.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음서 같은 것이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또 공신 왕족들은 관직에 그냥 자제들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시험을 안 보고. 또 이 음서가 상당히 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였다. 하지만 음서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방적인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거가 그냥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가 되는 거야. 골품 제도가 운영되던 신라에 비해 고려에서는 학문과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었다. 그래서 통일신라보다는 능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고려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된 사회다. 자, 시대 구분을 중세라고 새롭게 한다. 이런 얘기죠.
고려의 여기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인데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이성육부 제도를 운영한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방인데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일단 여러분들 이성육부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성육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도양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전국을 7개로 쪼개는데 자 여기 보세요. 고려의 영토를 보게 되면 왕건 때 이제 북진 정책을 펴가지고 봐봐. 태조 왕건 때 영토가 이만큼 올라가.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이게 고려의 영토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 자, 개가 2개가 있어. 북쪽의 국경지대에 북계와 동계. 그래서 이거를 2개가 있다고 해서 두 양이야. 양계라고 얘기를 하고 전국을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의 5도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5도 양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다. 참고로 여러분들 통일신라에서는 어떻게 했죠? 통일신라에서 지방행정조직은 구주 5소경이죠. 고려는 뭐냐? 5도 양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5도 양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 5도 양계와 5도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한번 읽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건국초 지방 세력이 강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다가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행정조직을 정비했다. 먼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전국에 12목, 12개의 목이라는 거점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죠. 이게 이제 1차야. 그 과정에서 지방 세력과는 점차 향리로 재편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는 한편 광종 때부터 과거 제도가 시행이 돼. 그러면 과거를 통과한 사람은 중앙의 귀족으로서 중앙에 남게 되지만 과거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 향리가 되는데 이 향리들이 또 지방에서 한 세력을 해요. 11세기경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으로 5도 양계가 마련이 되었는데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이거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뭐냐? 자,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었다. 자, 그러면 5도 밑에 일반 행정구역 뭐가 있냐? 이렇게 나누죠. 5도가 있으면 5도 밑에 이제 또 행정구역을 쪼개 나가지. 주, 군, 현, 촌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잘게 쪼개 나가. 자,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현 단위까지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자, 고려는 아직까지 뭔가 미흡해. 뭐가 미흡하냐면은 이 현 단위까지 지방관을 파견해서 자, 5도로 쭉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중앙집권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 있고 파견되지 못한 현이 있어. 특히 파견되지 못한 현의 숫자가 되게 많은 거야.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부르고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인데 그 아래 일반 군현과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곡이 설치되었다. 군현은 수령이 파견되는 주현과 수령,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나뉘었다. 자, 이건 뭐를 얘기하냐? 완벽하게 중앙집권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고려는 미흡했다. 자,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으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고려에도 삼경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통일신라에 5소경이 있었죠. 자, 발해에는 5경, 15부, 62주.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고려에는 지방 행정조직으로 또 삼경제도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고 자, 이 서경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였던 그 경주를 또 동경이라고 불러. 그래서 삼경제도라는 게 고려에도 존재를 했다. 여기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